저는 오늘 계단 오르내리다가 숨이 차더라고요. 구독자님들은 어떠세요? 함께 천천히 스트레칭하며 수다 떨어요. 복수다. 수술실 CCTV 모니터 속에서 의사가 마취된 남편을 내려다보며 분명히 그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35년 전 생후 6개월에 입양 보낸 그 아이가 지금 우리 가족을 파멸시키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평생을 살아온 66세 주부입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 2년 평범하고 조용한 노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알게 된 충격적인 진실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1988년 20살 결혼 1년 만에 첫 아이를 가졌지만 극심한 생활고로 어쩔 수 없이 생후 6개월 된 아들을 입양 보냈습니다. 민준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그 아이에게는 왼손 새끼손가락에 작은 흉터가 있었고 등에는 동점만 한 검은 점이 있었습니다. 35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허리 수술을 집도한 의사의 이름이 박민준이었습니다. 나이는 35세, 왼손 새끼손가락에는 똑같은 흉터가. 설마 했지만 모든 퍼즐이 맞아떨어지는 순간 온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더 끔찍한 건 이제부터였습니다. 수술 후 남편의 상태는 회복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되었고 둘째와 셋째까지 정체불명의 괴롭힘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35년 전 제가 버린 그 아이가 의사가 되어 돌아와 우리 가족 전체에게 복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올해 66살 부산에서 평생을 살아온 평범한 주부입니다. 남편과는 사별한 지 이제 2년이 되어가고 혼자 살면서 가끔 자식들이 찾아와 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는데 그 진실이 너무나 끔찍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때는 1988년 제가 20살이었을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 겨우 1년 만에 첫 아이를 가지게 되었는데 그때 우리 형편이 정말 말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작은 구멍 가게를 하다가 완전히 망해버린 상황이었고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병원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아이를 낳는다고 매일 잔소리였고 남편은 술만 마시며 현실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든 기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아이가 세상에 나오고 나니 현실은 더욱 참혹했습니다. 분유값도 기저귀값도 감당하기 어려웠고 남편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하루 종일 집에서 빈둥거리기만 했습니다. 아이 이름을 민준이라고 지었는데 이 아이만큼은 잘 키우고 싶었지만 현실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민준이는 등에 동점만 한 검은 점이 있었고 왼손 새끼손가락에는 출산 과정에서 생긴 작은 흉터가 있었습니다. 밤마다 아이를 안고 있으면서 엄마가 꼭 잘 키워줄게라고 다짐했지만 매일 이어지는 생활고 앞에서 그 다짐은 점점 무너져갔습니다. 시어머니는 하루에도 몇 번씩 이 상황에서 아이를 어떻게 키우냐며 입양을 종용했고 남편은 어머니 말씀이 맞다며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생후 6개월이 되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입양기관에서 온 사람들과 함께 집에 들어왔습니다. 좋은 가정에서 잘 키워줄 수 있다는 말에 마음이 흔들렸지만 정작 민준이를 넘겨주는 순간에는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가 제 품에서 떨어져 나가면서 울음을 터뜨렸는데 그 울음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마치 엄마 나를 버리지 마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남편에게 다시 데려오자고 애원했지만 이미 모든 절차가 끝난 후였습니다. 며칠 후 입양기관에서 연락이 와서 민준이가 좋은 곳으로 입양되었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정보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가 행복하게 잘 살 거라고 믿으세요 라는 말만 들었을 뿐입니다. 그 후 35년 동안 저는 민준이를 마음 한구석에 묻고 살았습니다. 1년 후 둘째를 낳았고 3년 뒤에는 셋째까지 낳아 기르며 평범한 가정을 꾸려나갔습니다. 남편의 사업도 조금씩 나아져서 경제적으로는 안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첫째 민준이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은 늘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가끔 TV에서 입양 관련 프로그램이 나오면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시청했고, 민준이만한 또래 아이들을 보면 우리 민준이도 저렇게 컸을까라는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민준이 생일이었을 5월 15일이 되면 몰래 미역국을 끓여서 혼자 먹으며 아이의 건강을 빌었습니다. 다른 자식들에게는 첫째가 있었다는 사실을 한 번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고 그 상처를 건드리기가 두려웠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작년까지만 해도 평온한 노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가끔 여행도 다니고 손자 손녀들도 생겨서 할머니 역할을 하며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작년 가을부터 남편이 허리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통증이 심해져서 제대로 걷기도 어려워졌습니다. 동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허리 디스크가 심각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수술이 불가피하다는 진단을 받고 큰 병원으로 가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부산의 한 대학병원 정형외과에 예약을 잡고 수술 날짜를 기다리는 동안 남편의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며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밤마다 아픈 곳을 주물러 드리면서 수술만 잘 받으면 괜찮아질 거야라고 위로했지만 나이 든 몸에 수술을 받는다는 것이 걱정되어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수술 날이 드디어 정해졌습니다. 3월 15일 오전 8시 남편은 금식을 하고 새벽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저도 전날 밤부터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는데 수술이라는 것 자체가 주는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남편과 함께 병원으로 향했는데 평소보다 일찍 나선 길이라 그런지 거리가 한산하고 쓸쓸해 보였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접수를 마치고 수술 전 검사를 받는 동안 저는 계속 초조한 마음을 달래려고 애썼습니다. 간호사가 가져온 수술 동의서에 서명을 하는데 집도의 이름란에 박민준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보는 순간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35년 전 제가 지어준 그 이름과 똑같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저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민준이라는 이름이 흔한 이름이니까요. 수술 전 상담을 위해 진료실에 들어갔을 때 처음 마주한 집도의를 보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키 큰 남자 의사였는데 어딘지 모르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매와 조금 각진 턱선이 젊은 시절 남편을 닮아 있었고 코끝 모양은 저를 닮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차갑고 사무적이었습니다. 환자분과는 어떤 관계십니까? 의사가 묻는 목소리에는 감정이 전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남편입니다라고 대답하는 제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의사가 제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는 것 같았는데 시선이 묘하게 차가웠습니다. 수술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도 계속 그의 얼굴을 관찰했는데 말을 할 때마다 어린 민준이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런데 서류를 받으려고 그가 손을 내밀었을 때 왼손 새끼손가락에 작은 흉터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35년 전 민준이가 태어날 때 생겼던 그 흉터와 똑같은 자리에 말입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비슷한 흉터일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이상한 예감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수술 시간이 되어 남편이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침대에 누워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잘 다녀와요. 기다리고 있을게요라고 말했지만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수술실 문이 닫히는 순간 갑자기 불길한 예감이 몰려왔습니다. 혹시 제가 느낀 그 이상한 감정들이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호자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시간은 너무나 길게 느껴졌습니다. 다른 보호자들은 조용히 앉아서 책을 읽거나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지만 저는 도무지 한 곳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를 걸어가다가 우연히 한 방을 들여다보게 되었는데 그곳에는 여러 대의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간호사 한 명이 모니터 앞에 앉아 있다가 급한 전화를 받고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저는 호기심에 이끌려 그 방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모니터에는 여러 수술실의 상황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는데 그중 한 화면에서 남편이 누워있는 수술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수술이 한창 진행 중이었고 여러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집도인 박민준 의사가 수술을 집도하고 있었는데 그의 움직임을 보면서 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수술 실력은 분명 뛰어나 보였지만 뭔가 평소 의사들과는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너무 집중해서 보고 있던 중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집도의가 마취된 남편의 얼굴을 내려다보면서 입을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입모양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복수다라는 말을 분명히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잘못 본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다시 한번 같은 입모양을 반복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순간 온몸의 피가 거꾸로 도는 것 같았습니다. 간호사가 돌아와서 저를 발견하고는 보호자는 여기 계시면 안 됩니다라며 쫓아냈지만 이미 제 머릿속은 그 충격적인 장면으로 가득 찼습니다. 대기실로 돌아와 앉아 있으면서도 계속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복수다라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하필 우리 남편에게 그런 말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집도이의 얼굴, 그 이름, 손가락의 흉터, 그리고 방금 본 그 말까지 모든 것이 하나씩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35년 전 제가 입양 보낸 민준이와 너무나 많은 것들이 일치했습니다. 나이도 정확히 맞아떨어졌고 외모도 어린 시절 민준이의 모습을 성장시킨 것 같았습니다. 만약 정말 그 의사가 민준이라면 복수다라는 말의 의미를 알 것 같았습니다. 35년 전 자신을 버린 부모에 대한 원망과 복수심이 그를 이곳까지 이끌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제 상상일 수도 있고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수술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마음속으로 계속 기도했습니다. 제가 본 것이 착각이기를, 그 의사가 민준이가 아니기를, 설사 민준이라고 해도 남편에게 해를 끼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이미 최악의 상황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수술이 끝났다는 연락을 받기까지 무려 7시간이 걸렸습니다. 처음 설명을 들을 때는 3-4시간 정도면 끝날 거라고 했는데 예상보다 훨씬 길어진 것입니다. 회복실에서 남편과 만났을 때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훨씬 창백해 보였고 깨어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난 남편은 허리가 이상하다며 감각이 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수술 후 설명을 들으러 다시 진료실에 갔을 때 박민준 의사는 예상보다 상태가 복잡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복잡했는지 물어봤지만 디스크가 신경을 많이 눌러서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했다는 애매한 대답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을 유심히 살펴보니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고 제 질문에 대해서도 시선을 피하는 듯 했습니다. 며칠 후 남편의 상태는 좋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걷기는 물론이고 일어서는 것도 힘들어했고 다리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간병하면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다른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니 그곳 의사는 수술이 너무 과도하게 이루어진 것 같다는 소견을 내놓았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많은 부분을 건드린 흔적이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제 의심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CCTV에서 본 복수다라는 입모양, 그리고 지금의 상황까지 모든 것이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의심만 할 수는 없어서 조심스럽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병원 홈페이지에서 박민준 의사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았습니다. 홈페이지에 소개된 이력을 보니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후 장학금으로 의과대학에 진학이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이를 계산해보니 정확히 35세로 제가 낳은 민준이와 같은 나이였습니다. 출신 고아원까지 찾아보니 35년 전 민준이를 보냈던 그 기관과 연결된 곳이었습니다. 인터넷에서 박민준 의사에 대한 기사들을 더 찾아보았습니다. 몇 년 전 지역 신문에 실린 인터뷰 기사가 있었는데 그 내용을 읽는 순간 온몸이 떨렸습니다. 생후 6개월의 입양을 보내졌지만 결국 고아원에서 자라게 되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민준이를 입양 보낸 시기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기사 속에 담긴 그의 인터뷰 내용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친부모에 대한 원망이 컸고 그 분노를 공부하는 동력으로 삼았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나를 버린 사람들을 찾아서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는 문장을 읽을 때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기사에 함께 실린 사진을 보니 왼손 새끼손가락의 흉터까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제는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박민준 의사가 바로 35년 전 제가 입양 보낸 민준이가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자신을 버린 부모에게 복수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의 수술을 고의로 잘못 시행한 것도, 회복이 더딘 것도 모두 계획된 일이었던 것입니다. 며칠 더 지나자 남편의 상태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재수술을 해야 할 수도 있다는 진단을 받았는데 그렇게 되면 회복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왜 이렇게 됐나라며 괴로워했고 밤마다 아픈 다리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 남편을 보면서 제 가슴은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35년 전의 기억들이 하나씩 되살아나면서 모든 상황이 명확해졌습니다. 민준이가 태어났을 때의 그 작은 손, 등에 있던 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본 그 울음 가득한 얼굴까지 모든 것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가 이렇게 자라서 의사가 되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아들로서가 아니라 복수를 위해서 말입니다. 제가 저지른 일의 무게가 이제야 실감났습니다. 35년 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스스로를 위로해왔지만 아이에게는 그런 사정이 중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6개월 동안 제 품에서 자라던 아이가 갑자기 낯선 곳으로 보내진 것, 그리고 그 후에도 제대로 된 가정을 만나지 못하고 고아원에서 자란 것까지 모든 것이 제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밤마다 남편을 간병하면서 민준이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 아이가 어떤 마음으로 35년을 살아왔을지, 얼마나 원망스러웠을지 상상해보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동시에 지금 우리에게 복수하고 있는 그의 행동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면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런 복잡한 감정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민준이와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먼저 확실하게 해야 할 것은 그가 정말 민준이가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맞다면 이 복수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지, 남편 외에 다른 가족들도 위험한 것인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다음 날 남편의 경과를 확인하러 병원에 갔을 때 저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박민준 의사와 단둘이 이야기할 기회를 만들어서 직접 물어보기로 한 것입니다. 35년 만에 제 아들과 마주할 수도 있다는 떨림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지만 이 상황을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 상태를 확인하러 병원에 간 그날, 저는 마침내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진료가 끝난 후 박민준 의사에게 선생님과 개인적으로 할 말이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치 이런 순간이 올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한 반응이었습니다. 진료실 문이 닫히고 우리 둘만 남게 되자 갑자기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35년 만에 제 아들과 마주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35년 전에 하며 조심스럽게 운을 뗐지만 목소리가 떨려서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 왼손 새끼손가락에 있는 흉터 말입니다라고 말하자 그의 얼굴에 순간적으로 동요가 스쳤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왼손을 오른손으로 감추는 모습을 보며 저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정말 민준이가 맞니?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을 지키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당신이 버린 그 아이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35년간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눈물이 쏟아져 내렸고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35년 늦은 사과네요 라고 말하며 여전히 무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는 거니? 복수하려고 의사가 된 거야? 라고 물었을 때 그는 처음으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정의입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35년 전 당신들이 저에게 한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 뿐입니다. 그 말 속에 담긴 깊은 원망과 분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찾았는지 묻자 민준이는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3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친부모를 찾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입양기관의 기록, 당시 주변 상황들을 추적해서 저희를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신문 부고란, 동창회 소식, 인터넷 검색 등 모든 방법을 동원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그의 목소리에는 섬뜩할 정도의 집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35년간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담담하게 들려주었습니다. 입양 가정에서도 결국 적응하지 못해 다시 고아원으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왜 나만 부모가 없나라는 생각에 어린 시절 내내 시달렸고 다른 아이들이 부모님을 만나러 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크리스마스나 어린이날 같은 날들이 가장 견디기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의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성공해서 저를 버린 부모들을 찾아 복수하겠다고 다짐했어요. 남보다 몇 배 더 공부해서 의과대학에 들어갔고 전액 장학금을 받으며 졸업했다고 했습니다. 전공을 정형외과로 선택한 것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나이 들면 허리나 관절에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다는 것을 계산한 선택이었습니다. 3년 전부터 아버지의 건강 상태를 지켜봤습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남편이 허리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한 것이 작년부터였는데 그 전부터 이미 민준이가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라고 물었지만 그는 35년간 계획해온 일입니다라고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남편 수술에 대한 진실을 묻자 민준이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성공한 수술입니다. 하지만 완전하지 않게 했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신경 주변을 건드려서 회복을 더디게 만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불편하게 살 겁니다. 걷기 어려울 테고 계단 오르내리기도 힘들 거예요. 그래도 내 아버지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라고 절규하듯 물었을 때 민준이의 눈에 처음으로 감정이 스쳤습니다. 아버지라고요? 35년간 한 번도 저를 찾지 않았던 사람이 아버지인가요? 그의 목소리에 담긴 아픔과 분노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6개월 동안만 아들이었고 그 후로는 남남이었잖아요. 더욱 끔찍한 것은 복수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라고 말하는 민준이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어머니와 다른 형제들도 35년간의 빚을 갚아야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둘째와 셋째까지 위험에 빠뜨릴 생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발 다른 아이들은 건드리지 마. 그 애들은 죄가 없어라고 애원했지만 민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35년간 가족의 사랑을 받으며 행복하게 산 그들이 부럽습니다. 저는 그런 사랑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질투와 원망이 섞인 그의 말에서 얼마나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왔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럼 엄마인 나만 복수해. 나만 벌 받을게라고 말했지만 그는 이미 결심을 굳힌 듯 했습니다. 모든 가족이 함께 책임져야 합니다. 저 혼자만 버려졌으니까요. 그 말을 마지막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진료실을 나가려 했습니다. 민준아 제발 라고 붙잡으려 했지만 그는 돌아보지도 않고 문을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진료실에 혼자 남겨진 저는 한동안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35년 만에 만난 제 아들은 이미 저에게 등을 돌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 가족이 그의 복수 대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해야 할지, 가족들을 어떻게 보호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후 저는 한동안 남편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의 복수가 계속될 것이라는 말을 들은 이상,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다리 아프다고 신음하며 잠들지 못하는 모습을 보다가 마침내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보, 당신 수술한 의사가 누군지 알겠어요 라고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35년 전 일부터 차근차근 설명하자 점점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설마 그 의사가? 라고 말하다가 말았습니다. 맞아요. 박민준 의사가 우리가 입양 보낸 민준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내 수술을 일부러 잘못한 거야? 내가 버린 자식이 나에게 복수를 한 거라고.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35년 전 민준이를 입양 보낼 때 앞장서서 결정했던 것은 남편이었는데 이제 와서 제게만 책임을 묻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35년 전 일을 왜 이제 와서 들춰내는 거야? 그때 우리도 어쩔 수 없었잖아. 라고 소리치는 남편을 달래면서 저는 더 심각한 문제를 알려야 했습니다. 복수가 끝난 게 아니에요. 다른 아이들도 위험해요. 그 말을 듣자 남편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둘째 아들과 셋째 딸까지 민준이의 복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하나씩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둘째 아들 직장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이 회사에서 이상한 소문에 휘말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누군가 익명으로 제보한 거짓 정보 때문에 아들이 곤란을 겪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에는 셋째 딸에게서 울먹이는 목소리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대학에서 나만 따돌리는 것 같아요. 갑자기 친구들이 저를 피해요. 그리고 집으로 이상한 편지가 배달되었습니다. 발신인 주소도 없는 편지 안에는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회사에서 나오는 모습, 셋째 딸이 대학교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들 속에는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민준이의 모습도 함께 찍혀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간단한 메모만 있었습니다. 가족 모두에게 35년간의 빚을 갚겠다. 이 상황을 혼자 감당할 수 없어서 온 가족을 불러 모았습니다. 둘째 아들과 셋째 딸에게 35년 전 일과 지금 상황을 모두 설명했습니다. 처음에 두 아이는 첫째 형이 있었다는 걸 왜 이제야 말해요? 라며 서운해했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이해하고 나서는 그럼 지금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이 친형이라는 거예요? 라며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화를 내며 35년 전 일 때문에 왜 우리까지 피해를 받아야 해요? 라고 따졌습니다. 셋째 딸은 그 형을 만나서 사과하면 용서해 줄까요? 라고 순진하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민준이와 대화했던 내용을 들려주자 아이들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둘째가 제안했지만 직접적인 위협이나 폭력이 있었던 것은 아니어서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민준이는 의사라는 사회적 지위가 있고 모든 일을 교묘하게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라고 셋째가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다시 민준이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을 때 그는 의외로 응해주었습니다. 만날 때까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수없이 생각했습니다. 사과를 해야 할지, 애원을 해야 할지, 아니면 따져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카페에서 마주 앉은 민준이는 여전히 차가운 표정이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서 나왔다고 말하자 그는 지금 와서 사과가 무슨 소용이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때 우리도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 너를 사랑하지 않아서 보낸 게 아니야 라고 해명했지만 그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무죄야. 특히 동생들은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잖아. 나만 복수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35년간 가족의 사랑을 받으며 행복하게 산 동생들이 부러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랑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크리스마스 때 다른 아이들은 모두 집에 가는데 저만 고아원에 남아 있어야 했어요. 그의 말에서 얼마나 외로웠을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때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절대 그러지 않았을 거야 라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지만 민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35년 늦은 후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복수는 멈추지 않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 평생 이렇게 우리를 괴롭힐 거야? 라고 물었을 때 민준이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는데 그 미소가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평생이라. 그것도 나쁘지 않네요. 저는 평생 가족 없이 살아왔으니까요. 그 말을 마지막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떠나버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가족들에게 만남 결과를 알려주었을 때 모두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남편은 이 집을 떠나자 멀리 이사를 가자고 제안했지만 민준이의 집념을 생각하면 이사를 간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둘째는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가야 하나라며 고민했고, 셋째는 대학을 휴학해야 할까라며 울먹였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재수술을 받았지만 여전히 불편한 몸으로 지내고 있고, 둘째 아들은 결국 회사에서 불명예 퇴직을 당했습니다. 셋째 딸은 대학을 휴학하고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민준이의 그림자에 시달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를 2번이나 갔지만 어김없이 민준이의 흔적들이 나타났습니다. 정말 그의 말대로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지 절망스럽습니다. 6개월이 흘렀지만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나빠졌다고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남편은 재수술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지팡이 없이는 걷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고, 둘째 아들은 직장을 잃은 후 다른 곳에 취업하려고 해도 번번이 좋지 않은 소문이 먼저 퍼져서 번번이 좌절되고 있습니다. 셋째 딸은 대학을 휴학한 채 집에만 있으면서 우울증 약을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하루가 불안과 공포의 연속이었습니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민준이가 나타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가족 모두가 신경쇠약 직전까지 갔습니다. 이사를 3번이나 갔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새 주소로도 편지가 배달되었고 새로운 동네에서도 민준이의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정말 그의 말대로 평생 이런 생활을 해야 하는 건지 절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조금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거의 매주 무언가 일이 생겼는데 요즘에는 직접적인 괴롭힘이 줄어든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의 모습이 목격되는 횟수도 현저히 줄었고 익명의 편지나 전화도 뜸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더 큰 일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고 더욱 불안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별다른 일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트에서 우연히 민준이를 마주쳤습니다. 그동안 의도적으로 나타났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정말 우연한 만남이었습니다. 그는 혼자서 장을 보고 있었는데 장바구니에는 1인분 분량의 음식들만 들어 있었습니다. 저를 발견한 그의 표정에는 예전의 차가운 적대감보다는 당황스러움이 더 컸습니다. 멀리서 지켜본 그의 모습은 생각보다 쓸쓸해 보였습니다. 다른 가족들과 함께 장을 보는 사람들 사이에서 혼자 서 있는 그의 뒷모습을 보니 문득 그도 복수를 하면서 행복하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5년간 원망과 분노로 살아왔지만 정작 복수를 시작하고 나니 그것이 자신에게도 상처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전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새벽 3시쯤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민준 선생님이 교통사고로 응급실에 오셨는데 보호자 연락처가 저희밖에 없어서 연락드립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민준이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갈 필요 없다고 말렸지만 저는 달려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복수를 하고 있다고 해도 민준이는 제가 낳은 아이였습니다. 6개월 동안이라도 제 품에서 자란 제 아들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민준이는 수술실에 들어간 상태였고 보호자로 서명해야 할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35년 전 민준이가 태어났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수술실 앞에서 기다렸었는데 그때는 아이가 무사히 태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다렸었습니다. 지금은 같은 아이가 무사히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밤새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민준이가 35년간 얼마나 외로웠을지, 얼마나 원망스러웠을지 상상해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동시에 우리 가족이 겪고 있는 고통도 정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둘째와 셋째는 정말 아무 죄가 없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에 수술이 끝났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회복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의식을 되찾은 민준이와 처음 눈이 마주쳤을 때 그는 왜 와줬느냐고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예전의 차가움이 아니라 의외라는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니까라고 대답했을 때 민준이의 눈에 처음으로 눈물이 고였습니다. 35년 만에 엄마라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 그에게는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딱딱한 표정으로 돌아가며 35년 늦은 모성애는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매일 병원에 가서 민준이를 돌봤습니다.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다른 보호자가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죽을 끓여 갖다 주고 이불을 덮어주고 약 먹을 시간을 챙겨주는 일들을 하면서 35년 전 아기였던 민준이를 돌보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이번 일주일째 되는 날, 민준이가 처음으로 진솔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복수를 하면서도 행복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동생들을 괴롭히면서도 계속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셋째 딸이 우울증에 걸린 것을 알았을 때는 마음이 아팠다고 했습니다. 그 아이는 정말 아무 죄가 없는데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이제 그만두면 안 될까?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민준이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35년간 품어온 원망을 하루아침에 내려놓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리 망설이는 기색이 보였습니다. 그래도 생각해보겠다는 말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퇴원한 후 우리 가족에 대한 괴롭힘은 완전히 멈췄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서먹한 관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끔 안부를 묻는 문자를 보내면 간단히 답장이 오지만 직접 만나자고 하면 거부합니다. 둘째와 셋째는 형이라고 받아들이기는 아직 어렵다고 말합니다. 남편도 쉽게 용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저는 정말 복잡한 심정입니다. 35년 전 제가 한 선택이 옳았는지, 그때 다른 방법은 정말 없었는지 계속 되돌아보게 됩니다. 민준이의 복수가 멈춘 것은 다행이지만 진정한 화해가 과연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민준이를 다시 가족으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아니면 적당한 거리를 두고 지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더욱 어려운 것은 다른 가족들의 마음입니다. 둘째는 6개월 동안 지옥 같은 생활을 했는데 어떻게 형이라고 부르냐고 합니다. 셋째는 아직도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으면서 그 사람 생각만 하면 무서워진다고 말합니다. 가족 모두가 상처를 받은 상황에서 어떻게 치유해 나가야 할지 막막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35년 전의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이라도 민준이와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이 모두에게 나은 선택일까요? 상처받은 다른 자식들의 마음은 어떻게 달래야 할지 정말 답답하고 막막합니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